예, 3차 시 합시다. 13주 3차 시. 우리는 13주에 연애간의 탈낭만화라고 하는 주제로, 지금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 당대를 대표할 만한 연애 소설, 베스트셀러를 한 편씩 선정을 해서, 연애관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그러한 변화의 요인에는 무엇이 작용하고 있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2차 시 후반부에서는 90년대를 대표하는 은희경의 소설을 읽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여성 인물의 그런 연애를 낭만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벗어난 그런 연애관의 형성의 계기가 무엇이었는가를 확인하고 있었지요. 이렇게 그 여성인물의 연애관은 어리석은 집착을 끌어냈다는 점에서 성숙한 정신적 경지처럼 보이기도 하더라. 이런 거의 종교적 지혜를 연상케도 하더라. 이런 설명을 하고 있군요. 그러니까 진이의 그 여성인물, 진이의 이런 태도는 사랑이 낭만적이거나 이상적일 수 없는 무수한 이유를 통찰한 결과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진이는 이전 시기 인물들보다,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인물들에 비하면 현실적인 사랑의 극단까지 체험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의 연애관은 더 이상 추상적이거나 낭만적이지도 않더라. 그러니까 그녀는 사랑의 환멸스러운 속성을 아주 잘 알고 있고, 그건 체험을 통해서 그런 거죠. 사랑과 아, 뭐 이별, 배신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나름대로는 난숙한 연애관을 터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성문화의 개방화 추세에 따라 90년대 사람들은 이전 시기보다 더 자주 연애를 경험할 수 있었죠. 잦은 실패 경험이기도 하고, 사람들은 연애에서 실패를 이전보다 좀 더 자주 겪었기 때문에 연애의 반낭만적 속성을 보다 더 잘 알게 되었겠죠. 그런 연애의 본질을 다각도로 성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이 흔해지면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그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발생하지요. 은희경 역시 이러한 사회적 심성 구조 안에 놓여 있었고, 이것을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집단 무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작품에서 탈낭만적 연애관을 구현할 수 있었다. 역시나 동일한 심성 구조의 구속 아래 놓인 대중은 은희경에게 공감을 표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이는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현석과 억지로 헤어져요. 또 다른 환상을 품을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는 부자연스럽고 좀 과장된 측면은 있죠. 이런 부자연스러움은 진이의 사랑 방식이 완전한 정신적 성숙의 표지라기보다는 사실은 상처에 대한 두려움에, 그렇죠? 상처에 대한 두려움의 반어적 표현, 이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죠. 그렇다면 그녀는 상처를 왜 두려워하는가? 아직 낭만적 사랑에 대한 꿈을 완전히 말소하지는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봐요. 이 글에서는. 즉 진이는 사랑의 탈낭만성을 온전히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을까 봐서, 그것이 두려워서 낭만성을 부정하는 듯 연기하는 것에 가깝다고 읽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이는 탈낭만적 연애관을 구현하되 그 이면에 낭만성에 대한 포기되지 않는 꿈을 여전히 일정하게는 갖고 있다,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2000년대 소설을 봅시다. 박현욱의 아내가 결혼했다. 탈낭만화가 이제 심화되고, 이것은 결국은 남성의 어떤 불안의식을 오히려 일정하게는 반영하고 있는, 아내가 결혼했다. 아내가 나하고 결혼했는데 또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 그러니까 상당히 센세이셔널 그런 그 어떤 제목도 그렇고, 또 제목 소설 자체의 어떤 이야기 구성도, 이것도 이제 영화로 만들어졌었죠. 영화과 드라마인가.
지금 오늘 13주에 살피고 있는 70년, 80년, 90년, 2000년대를 대표하는 베스트셀러 연예 소설들은 다 영화화되거나 드라마화 됐던 작품들이기도 해요. 자, 2006년에 간행된 박현욱의 아내가 결혼했다. 는 탈낭만적 연애관을 은희경보다 더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소설이다라고 이제 세간의 평가를 받아요. 은희경의 진희는 탈낭만적 연애관을 지닌 듯 보이지만 아까 2차 시 말미에 봤던 것처럼 아까 3차 시 우리 3차 시죠? 3차 시 첫 부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은희경의 그 진희는 소설 진희는 탈낭만적 연애관을 지닌 듯 보이지만 그 이면에 낭만적 사랑에 대한 일정한 소망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가능성으로 인한 상처로 인해서 사랑을 그렇게 읽어내고 있다고 봤죠. 그래서 그녀의 냉소는 낭만적 사랑의 꿈을 여전히 간직한 이중적인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2006년에 간행된 박현욱 소설 아내가 결혼했다의 인물 이나는 여성인물입니다. 탈낭만적 연애관을 표출하면서 진처럼 고민하지도 아픔을 감추느라 연기하지도 않아요. 그녀는 단지 낭만적 사랑의 허구성을 명쾌하게 믿고 낭만적 사랑의 허구성을 혁파하는 행동을 아주 꺼리낌 없이 실천하는 그런 인물이죠. 그녀의 탈낭만적 연애 행각은 좀 유희적인 측면이 있죠. 그녀는 덕훈과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른 남자를 만나다가 급기야 중혼. 물론 이것도 이제 현실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2000년대의 그 연애를 그 남성과 여성을 바라보는 연애 관점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새로운 어떤 그 모델이라 그럴까? 네. 그걸 이제 만들어낸 거죠. 자, 봅시다. 그래서 덕후는 이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즉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가 나 말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고 또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고 소위 말하면 이중생활을 허용을 해요. 왜냐하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남자와 결혼한 아내와의 결혼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이런 이제 상황이죠. 이 소설이 아마 저 내 서가에 있습니다만 이게 한번 보고 올게 잠깐만요. 그러면 그 서가에 있는데 이게 보니까 제2회 세계문학상 당선작이었군요. 세계문학상은 이제 세계일보에서 장편 소설을 현상 모집해서 상을 주는 건데 1회, 2회 이때 1억 원씩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좀씩 이렇게 변화가 돼서 뭐 당선작은 5천만 원, 우수작은 두 편을 이제 1,000만 원씩 주고 최근에 그러던데 이때는 초기에는 1억 원씩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박현욱 장편 소설 아내가 결혼했다는 제2회 세계문학상 당선작이고 그 상금이 이제 1억 원이었는데 그만큼 이 소설이 가져온 어떤 일정한 충격이었을 거예요. 아내가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이 박현욱이 남성 작가가 67년생이군요. 서울 출생,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고 2011년에 제6회 문학동네 시인 작가상을 수상을 했고 그렇습니다. 자, 그 이후에 사실은 뭐 작품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일단 그렇긴 합니다. 자, 다시 자료를 좀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덕후는 그 남성을 말하죠. 탄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대체 사랑에서 낭만을 빼면 남는 게 뭐가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낭만적 사랑을 꿈꾸네요. 근데 이제 안에 이나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낭만적 사랑이 존재하며 자신도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 건 겨우 200년도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녀는 낭만적 사랑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구성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사랑은 자유다. 음, 구속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작가는 두 가지 상반된 사랑 양식을 제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다시 말해서 낭만적 사랑과 그다음에 사랑은 뭐 자유고 구속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랑에 대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남성, 응? 덕훈의 사랑에 대한 관점, 그다음에 아내 여성 이내의 사랑에 대한 관점, 두 가지 양식을 제시하면서 각 양식의 속성을 분석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작가에 따르면 낭만적 사랑은 안정지향성과 기성권위의 복종을 내용으로 하는 보수 성향을 띠고, 반대로 탈낭만적이고 자유로운 사랑 방식은 반역과 이제 그걸 이제 그 기존의 것을 거부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반역과 진보 성향을 함의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덕훈, 이나 상반되는 성적 판타지를 통해서 각각의 연애관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덕훈, 남편이 남성이 제일 좋아하는 체유가 좀 이제 우리는 뭐 대학생들이니까 이런 거 그렇게 거북스럽게 뭐 읽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소설에 대한 설명이니까, 논문이고 평론이니까. 자, 덕분에 제일 좋아하는 체유가 소위 이탈리안 쌍둘리에라고 그러는군요. 뭔 소린지를 나도 소설을 보고 또 설명을 보고야 알았어요. 이 체유는 여자가 위에 있고 남자와 여자 모두 하늘을 보는 자세, 이탈리안 샹들리에 참, 남녀 모두가 그러니까 이상을 함께 지향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준다고 그러는군요. 연애에서 이상이란 뭡니까? 배타성, 절대성, 영혼 지향 등 낭만적 사랑의 일반적인 덕목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덕훈의 여성 판타지는 곧 낭만적 사랑 지향성을 드러내더라. 또 다른 덕훈의 성적 판타지는 뭐냐면, 또 그 참 곤란하긴요. 하여튼 뭐 공부니까 봅시다. 오롤인데 그냥 오롤은 아니고, 내가 잠들 때까지 그게 입속에 있는 것. 또 아침에 일어날 때도 그 느낌이 일어나는 것. 과감해졌군요. 2000년대 오니까. 사실 그 90년대 그 이제 중후반에 대거 등장했던 여성 작가들의 소설들 보면요, 이런 섹슈얼리티에 대한 묘사가 아주 굉장히 아주 그냥 뭐 좀 당혹스러울 만큼 사실 적나라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이 판타지는 연애 관계에서 따뜻한 안정감을 구하는 덕훈의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덕훈은 또 새로운 섹스 장소를 발견하기 위해 여러 곳을 탐색해 본 후에 밖에서 하는 게 스릴이 있긴 하지만 영프라는 나는 그저 집에서 편하게 하는 게 제일 좋다고 고백하는, 그러니까 안정지향성을 보여주는 덕훈의 어떤 그런 연애관, 이런 걸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에 반해 이나는 이제 그 아내 여성 이나가 탐낸 장소는 엉뚱하게도 국회? 하하. 국회가 일반적으로 기성체제를 의미한다면 국회의사당의 푸른 잔디 위에서의 섹스는 기성체제에 대한 초소와 전복의 의지를 내포하죠. 게다가 이나는 단지 재밌잖아 라는 짧은 말로 국회 앞에서의 섹스를 소망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거창한 대명분과 거리가 먼 단지 재미라는 이유만으로도 체제를 전복할 수 있다는 이런 사고, 즉 기성체제 혹은 권위를 초소하는 이런 어떤 그 인물들의 사고, 그다음에 그 행위를 담고 있어서 이 소설이 당선작으로 됐겠죠. 자, 그러면 봅시다. 80년대에 레트 연가, 이문열 레트 연가에서 낭만적 사랑은 그 가치에 대한 의심을 허락하지 않는 이제 어떤 절대적, 즉 종교적 위상을 가졌다는 얘기죠. 그러나 2000년대 박현욱의 소설에서 낭만적 사랑은 한간 역사적 구성물로서 비판적으로 성찰될 뿐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낭만적 사랑은 성찰의 대상으로 대상화될 뿐만 아니라 서사가 진행되면서 낭만적 연애관이 폐배하는 현실이 더 부각되는 그런 양상을 보여요. 일단 사랑의 낭만성에 관한 믿음을 혁파하는 이나라고 하는 이 여성인물의 설정 자체가 낭만적 연애관이 쇠퇴해가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덕후는 결국 두 남편과 함께 살기 위해 이민을 떠나자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이제 허용이 잘 안 되니까 이런 인하의 제안에 찬성하기에 이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인하의 다른 남편 재경은 폴리아모리, 즉 다자간 사랑의 가치를 역설하면서 덕점욕이나 질투심을 버리고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다면 누구나 가능하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인물입니다. 이렇게 이런 재경의 생각을 비롯해서 소설에 제시된 탈낭만적 사랑에 관한 무수한 담론 이야기들은 그 존재 자체가 결국 낭만적 연애 간의 폐퇴를 보여주는 하나의 현상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연애 탈낭만화의 심화 현상은 결국은 연애가 보다 쉬워지고 흔해진 2000년대적 현실을 일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라고 이 글쓴이는 보는 거예요. 자, 연애가 이렇게 흔해진 현실과 탈낭만적 연애관은 여성의 위상에도 이제 변화를 가져오죠. 그러니까 이 소설은 아내가 결혼했다를 말하는 겁니다. 박현욱의 통념적인 남녀 역할이 전도된 상황을 그려내죠. 그쵸? 흔히 낭만적이고 무거운 사랑의 주체가 여자였고 쿨하고 가벼운 사랑의 담당자는 남자였다면 이 소설에서 그 관계가 역전되죠. 역전돼요. 이런 변화는 현대 한국 사회에 대한 작가의 진단과 맥락을 같이 해요. 자, 볼까요? 얼른 자자. 내가 재워줄게. 아내는 나를 침대로 이끌었다. 어둠 속에서 내 옷을 모두 벗기고는 모로 눕게 했다. 이윽고 등에 와닿는 포근한 느낌, 뭉클한 감촉. 아내 젖가슴은 따뜻했다. 아내는 뒤에서 나를 껴안고는 내 목덜미에 입맞춤을 하면서 내 어깨를 부드럽게 쓸어내렸다. 한참 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무 일도 없을 거라는 듯. 이렇게 그러니까 관계 역전을 보여주는 거죠. 이날은 연인을 공유해야 하는 상황에서 상처받은 덕훈을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을 불안해하고 상처받은 연인을 뒤에서 껴안고 어깨를 쓸어내리며 위로하는 주체는 그동안에는 대개 남성이었죠. 하지만 이 소설에서는 여성이 그 위로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 역전을 보여주고 있죠. 이 맥락에서 위로는 뭔가요? 그러니까 관계의 우위에선 강자가 헤게모니를 잃은 약자에게 베푸는 것이죠. 하나의 시혜적 성격이죠. 다시 말해서 위로 행위 자체가 권력 불평등을 방증하는 하나의 근거가 돼요. 권력의 주체인 위로자가 여성이라고 하는 그런 설정은 흥미롭죠. 그런데 이것은 변화해가는 한국 사회에서 남성들이 느끼는 불안을 누설하고 있을 뿐이다. 누설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남성들의 불안의 요인은 뭐냐? 이제 80, 그 언젠가요? IMF가 87년인가요? 하여튼 이런 경제적 우위의 상실이라고 하는 이런 사실. 그다음에 덧뿌리기 꿈이라는 원인이 뭐냐면 과거에 비해 훨씬 자유로워진 성문화. 다시 말해서 성적으로 자유로운 사회에서 남성들은 대부분 여성들을 성적으로 손에 넣기가 보다 쉬워졌다는 사실을 환영하면서도 그런 상황에 분명하고도 뿌리 깊은 불안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섹슈얼리티에 대한 남성의 불안은 그것을 보호하는 다양한 사회적 조건들이 존재하는 한 은폐되어 왔지만 정력에 대한 지속적 불안은 현대 남성들의 무의식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기든스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이제 그 인용하고 있는 것 보면 지금 이제 이나 여성에게 남편이 둘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거예요. 이제 이 기든슨의 이 설명에 부합하는 소설의 내용이 뭐가 있냐면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떨쳐버리지 못하는 생각, 몹시 불쾌하면서도 두려운 일, 아내가 나와 잠에서도 그런 거에 섹스를 상상하는 거, 특히 비교하는 거, 그리고 내가 그 놈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거, 이 불안의식이라고. 그래서 정체가 바로 이거예요. 수십 번 수백 번 물어봤지만 아내 대답 하나뿐이었다. 둘 다 좋아. 둘 다 좋아. 누가 좋았냐? 이건 뭐 우리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아이들한테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물어보는 것과는 또 다른 성격의 문제죠. 누가 잘하느냐, 누가 좋았느냐. 둘 다 좋아. 솔직히 말하면 누가 더 잘해. 둘 다 잘해. 두 사람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어. 누가 나은지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 아니야라고 이렇게 덕후는 이나가
이남입니까? 이내인가요? 예. 자신과 재경의 성적 능력을 비교할 것이라고 상상하며 괴로워하고 있어요. 이렇게 남성들은 상대 여성들이 여러 파트너를 가질 때 그녀가 남성들의 성적 능력을 비교할 것이라고 상정해요. 비교 대상이 된다는 사실 자체가 관계에서의 열쇠를 암시하죠. 마찬가지로 비교 주체로 서는 순간 그런 관계의 헤게모니를 장악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보다 성문화가 그 잠깐만요. 녹화하다가 중요한 카톡이 와서 확인을 좀 하느라고 조금 쉬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쪽을 보면 보다 성문화가 경직된 사회에서라면 남녀 모두 자신의 성적 능력이 다른 이와 비교될 것이라고 하는 불쾌한 상상에서 노연할 수 있겠지만, 근데 성적으로 자유로운 사회에서는 상대에게 자신 이외에 다른 파트너들이 있었고 또 있을 것이라는 상상이 마치 집단적 피해의식처럼 부각된다, 이런 얘기죠. 남녀 간의 성이 일불처제라는 성벽을 무너뜨리고 광장으로 내달릴 때, 보다 자유로워질 때, 이런 얘기죠. 침실 사정이 더 이상 둘만의 비밀이 아니라 비교되고 채점되는 사안일 때, 참 이게 불안할 쪽은 아무래도 남자 편이 아니겠는가. 이건 좀 그래요. 소설에서도 이제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보면, 그녀들이야말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같이 잘 남자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유혹에 약하고 열 여자도 마다하지 않은 말이다. 이렇게 이제 그 소설에서 보듯이 성적 자유가 보편화될 때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훨씬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되겠죠. 이 성적 자유는 이제 남성의 불안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얘기예요. 과거에 비해서 자유로워진 성문화는 연애 간의 탈낭만화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남성의 불안을 초래한다, 이런 얘기예요. 성적으로 자유롭다는 점에서 이 2000년대 소설 아내가 결혼했다의 여성 인물은 70년대 조엘의 이화와 좀 닮은 듯 보이지만, 근데 이화는 70년대 조엘의 소설에서 남성들에게 무한한 행복과 위로를 주는, 그야말로 이제 비현실적인 남성의 판타지일 뿐이지만, 이나는 2000년대 소설 이나는 심상치 않은 당혹과 불안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이제 차별화된 존재로 보여요. 이런 70년대 성적 자유가 상상되는 것이고, 2000년대 성적 자유는 현실이라고 하는 이런 보다 더 현실적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측면의 반영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판타지 속에서 성적 자유를 구가하는 여성은 아름답지만 현실에서 성적 자유를 구해낸 여성은 공포스러울 수 있겠죠. 자, 그러나 2000년대의 박현욱 소설에서 성적 자유는 그것이 이미 실현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성에게 불안을 제공하는, 소망으로서 여성의 성적 자유는 감미롭지만 이루어진 현실로서의 성적 자유는 공포스럽다는 이 결론에 여러분은 어느 정도 동의하시나요? 나는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자, 이제 결론을 봅시다. 전체 이 13주 연애운의 탈낭만화의 전체. 자, 70년대 조의 이런 겨울여자에서 전형적인 남성 판타지를 여성 인물에게 투사했죠. 판타지는 남성을 비례하는 여자, 성적으로 먼저 접근하는 여자, 성적으로 자유로우면서도 자신의 성욕은 말소한 여자, 결혼을 요구하지 않는 여자의 형태로 나타났잖아요. 이것은 성적으로 보수적이었고 연애가 흔하지 않았던 70년대 사회적 풍토와 사회적 분위기와 연관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이제 앞에서 다뤘던 것들을 이제 결론으로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 80년대 이문열은 레트 연가에서 도덕적 사랑을 설파했죠. 그러니까 낭만적 사랑은 가부장제의 보수성과도 연결되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문열 소설에서 아주 잘 드러난다, 이런 얘기예요. 90년대에 그 은희경 소설을 보면 마지막 춤과 함께 사랑은 간파되고 파헤쳐지죠. 이제 연애의 접근성이 과거에 비해 높아진 사회적 분위기와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다 자유로워진 성문화에서 연애 체험이 활성화되니까 연애의 환멸과 냉철한 분석이
비로소 가능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은희경 소설은 탈낭만의 표면 아래 포기되지 않는 낭만성의 향수를 여전히 이제 내면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 은밀하게 이것은 90년대 수홍의식의 혼자 양상, 그러니까 2000년대 박연욱의 아내가 결혼했다는 사랑에 관한 낭만적 꿈을 완전히 폐기하죠. 낭만적 사랑은 이제 분석의 대상이 되고 연애 탈낭만하는 은희경 소설에 비해 더 극단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측면이 있죠. 이 소설에서 자유로워진 성문화에 따른 남성의 불안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죠. 이는 이전 시기에 소설에서 찾기 힘든 것이었어요. 70년대 상상된 성적 자유에서 여성은 감미로운 존재였지만 2000년대 현실의 성적 자유에서 여성은 이제 두려운 존재로 보이고 있다. 왜? 비교되기 때문에 성적 어떤 뭐 능력이랄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난 40년간 연애 소설에서 연애는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관념에서 점차 이렇게 구체적으로 체험되고 탐구되는 실체로 변모했고 연애관은 탈낭만화의 경로를 밟아왔다. 이게 이제 이 소설의 하나의 결론이죠. 그동안 사회에서 성문화는 점차 자유로워졌죠. 연애는 점점 더 흔해졌고 이제 이제 뭐 많이 알려져 있는 그 트로트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인가요? 아모르 파티가 뭐 현실을 즐겨라 인정해라 그런 의미라죠. 가요의 가사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네 마음 가는 대로 하면 돼. 바로 이것이 이런 그 연애관의 탈낭만화의 현실을 아주 적실하게 반영하고 있는 가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하여튼 이런 우리 사회에서 성과 관련된 이런 어떤 소위 문화라고 할까? 이건 점차 자유로워졌죠. 연애는 점점 더 흔해지고. 근데 흔해진 연애는 결국은 그 사랑의 신비라고 하는 어떤 아우라를 상실하게 하는 거죠. 무엇이든지 흔해지면 고유의 아우라가 이제 상실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에서 볼 때 흔해진 연애는 결국은 한면의 체험을 누적할 뿐만 아니라 연애에 대한 냉정한 성찰을 가능하게 했다. 그래서 결국 연애에 대한 탈낭만화를 촉진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한편 여성상은 남성의 판타지를 실현하려는 그 대상화된 여성에서부터 점점 더 그 생명력과 현실성을 획득해 가다가 이제는 남성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이제 무서운 여성으로까지 변모하고 있더라. 역시 성문화의 개방화와 연애 보편화의 긴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군요. 예, 그러면은 이제 13주 차를 마무리하면서 음악을 한 곡 들읍시다. 할 이야기는 뭐 다 했고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무슨 노래를 한번 들을까요, 여러분? 25, 21 자우림의 노래를 한번 들을까요? 예, 25, 21 예, 이 노래를 같이 한 2분 25, 21 자우림이 부릅니다. 김윤아죠. 지금처럼 사무치게 알지 못했어. 너의 향기가 바람에 실려오네. 영원할 줄 알았던 25
가슴 시리도록 행복한 꿈을 꾸었지. 그날의 노래가 바람에 실려오네. 영원할 줄 알았던 지난 날의 너와 나의 목소리도 너의 눈동자도 애틋하던 너의 체온마저도 기억해내면 할수록 멀어져 가는데 흩어지는 널 붙잡을 수 없어. 예, 조금만 듣도록 하지요. 영원한 것은 없겠죠. 수고하셨습니다. 13절까지 마칠게요.